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1년 7월 9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오스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요. 보니까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에 있는 자회사 블릭씨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파픽 앵커지션과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합병은 2021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로부터 동의 및 규제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합병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 합병을 해야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에 아마 상장을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합병을 하고 나스닥 상장하기까지는 2022년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혹시 이오스의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애플 공동 창업자 BTC는 놀라운 수리학적 기적이라고 하면서요. 금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위즈니악은요. 비트코인은 가장 놀라운 수리학적 기적이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의 경우 희소성이 있다 때문에 주요 암호화폐는 금보다 진귀하다며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적은 없지만 향후 암호화폐가 확립한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진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묻혀 있을지 앞으로 지하 자원에서 어떻게 더 발굴이 될지 채굴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라는 정확한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갑의 분실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유통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진귀하다. 그리고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국면이에요. 아무튼 애플 공동 창업자가 BTC에 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호재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노브그라츠 사장이요. 중국발 퍼드를 소화하는 다지기 기간이라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하락하는 것은 바로 이 다지기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비트코인이 현재 중국발 퍼드들을 소화하는 다지기 기간에 진입되어 있다. 그는 3만에서 3만 5천 달러 구간에서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입니다. 3,800에서 4,000, 3,400 정도 가격. 현재 그 가격에서 다지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주목을 했거든요. 누가 팔고 있다고요? 아시아 투자자들이 팔면 미국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누가 팔고 있다고요? 아시아 투자자들이 팔고 있대요. 그러면 미국에서 산대요. 우리는 암호화폐 펀드, VC, 헤지 펀드 등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외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보셨어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 뭐죠? 2018년도, 2017년도의 불장과 앞으로 오게 될 2021년, 2021년에 오게 될지도 모르는 불장의 차이는요, 바로 그 주체입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특히 중국 채굴 업자들의 파워로서 가격 올렸다면 지금은 그들과 비교되지 않을 거대 자금들, 거대 자본들이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요. 그들은 바로 암호화폐 펀드, VC들, 헤지 펀드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비트코인 ETF가 내년 1월 1분기, 내년 1분기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직감으로는 올해 4분기가 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가 미뤄졌죠. 8월 15일인가 25일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8월 중순으로 미뤄졌어요. 8월 중순쯤에 ETF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9월달 비트코인 불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블룸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하반기 반등 재개 10만 달러까지 간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매클론이 말한 겁니다. 그는요, 올 하반기에 불마켓이 다시 시작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9월달부터예요. 9월, 10월 이때쯤에 정말 비트코인이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만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전략가들, 투자자들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갈 거다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근거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비트코인과 브렌트유 선물 관련 차트를 보면서 원유가 배럴당 72.10달러에서 5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원유가 하락을 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하락을 하면서 그것이 경기적 요인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죠. 다음 뉴스 볼게요. 그레이스케일 CEO가요, 암호화폐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최고 경영자 마이크 소네샤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암호화 같은 금융자산은 한 세대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 자산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향후 다수의 암호화폐가 성장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이득이다.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 유형으로 검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미국, 캐나다,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서 현재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죠. 물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규제가 탄생할 때에는 당연히 안팎으로 많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암호화폐가 하나의 유형 자산으로 검증받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 CEO가 말한 것처럼 현재는요, 암호화폐 산업의 시작 단계예요. 누구든지 시작하는 단계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리스크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모든 투자 관련된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초반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큰 돈을 벌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2,0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들이요, 다 추억으로 기억될 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 마이너스 80% 이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지금은요, 제가 가진 거에서 제가 투자한 금액 대비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2017년, 18년도에 투자해서 물렸던 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다들 큰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2014년도 마운튼 곡스의 해킹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시간이 완전 망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암흑기였어요, 그때는요. 근데 그때 투자해서 물렸던 분들도 2017년도에 다 탈출을 했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이 방송 초창기 3월달에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예가 있죠. 그때는 마이너스 당하신 분이 거의 없을 때예요. 마이너스 90% 이상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금 돈 버신 분들은 다들 마이너스 90%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마이너스 90%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이겨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또한 올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3월달 초반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이너스 80% 90%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아니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스퀘어 임원 BTC 하드웨어 원래 개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 결제 서비스라는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를 준비한다 그러면 하드웨어 월렛을 만든대요. 하드웨어 월렛은 뭐냐면요, 나노 레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치고 코인을 인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비밀번호 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서 그 하드웨어에서 인증을 해줘야지만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래도 보안성이 더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더욱 주류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디는요, 한국말로 하면 스탁입니다. 스탁. 우리가 은행에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대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면은 그 수익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를 바로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결제 서비스라는 스퀘어에서 바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월렛을 만들고 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CeFi 기존 금융권에서도 이처럼 암호화폐 결제라든지 투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구 개발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요. 이거는 왜 뭔 기사인데 날라갔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윌리우는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래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은 이미 바닥을 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뒤에 건강한 속도로 개인 지갑으로 전송 중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며칠 동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셨죠? 거래소에서 계속 코인들이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고 있다. 거래소에서 코인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팔 생각이 없다는 거다. 근데 반대로 거래소로 계속 코인이 유입이 되는 거는 누군가가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물량을 집어넣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기 본 것처럼 많은 고래들의 물량들이요, 건강한 속도로 개인 지갑으로 전송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공급 쇼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마켓에서 꾸준할 수 있는 수량으로 꾸준히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도창, 매수창이
호가창이 텅텅 비게 되죠. 비게 되면은 조그만 매수를 해도 쉽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유명 온체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체인이란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관해서 추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누가 어떤 코인을 어떻게 움직였고, 누가 어떻게 뺐고, 현재 누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해 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유명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 분석에 관해서는 믿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릭 에델만.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에델만 금융 서비스의 창립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한다면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트폴리오 1%만 암호화폐에 할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렇게 얘기했죠. 도지코인은 사기다. 결국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 왜 넣냐면요, 여러분 도지코인 가격 많이 오를 겁니다. 하루에도요,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이요 계속 도지코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언급된다는 거는요,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홍보가 되고 있고 마케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코인이 나쁜 거 뻔히 알면서도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도지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코인이다 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에이브 칼립차가 단무물에 NFT 추가를 실험 중이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에이브는요 뭐냐면 여러분,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예요. 디파이는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라든지 뭐 입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주는 서비스를 디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하는 게 뭐냐면요, NFT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체 불가 코인이죠. 예를 들면 그 고유한 코인입니다. 코인 하나하나당 그 안에 고유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여기에 뭐 미술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뭐 기념주화나 기념주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념주화예요. 근데 여기서 대출을 해줄 때 바로 담보물 가운데 NFT 코인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NFT 코인의 가치가 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 관련된 코인들요,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세요.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NFT 관련된 코인들은요 계속 핫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코인들은요 전망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카바가 스왑을 해서요 테스트넷을 론칭한대요. 언제요? 7월 29일. 그러면 7월 29일 전에 카바 코인이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카바 코인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7월 29일 또 8월 30일 요때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카바 코인이요. 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서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대요. 아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다는 소리는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가 좋아진다는 소리고요.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거는 거래량이 많아져서 수수료를 많이 벌 때 수익이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신규 코인이들 유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코인베이스 어플이요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입니다. 그만큼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네, 거래소 이더리움 보유량 7월 들어서 매일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소리, 코인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라고요? 그만한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많은 물량들이 계속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오늘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요. 네, 7월 9일 코인리스 데일리 차트 분석. 네,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36,600달러 원화로 따지면 이 가격대가 한 4,6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4,600만원 아래에서 4,400만원 정도 되려나요?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닥 자리는 33,000달러에서 31,000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33,600달러예요. 그 31,000달러면 이번 하락했던 게 32,000달러니까 이 정도 가격 되거든요. 원화로 따지면 3,7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바닥이거나 지금 자리가 바닥이거나 원화로 따지면은 3,700짜리가 쇼 타깃이다. 이때쯤이면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차트 분석도 결국은 누가 하나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하나, 여러분이 하나, 제가 하나, 결국은 매물대는 다 똑같아요. 네, 영국에서요, 뭐 암호화폐 허위 광고로 단속할 예정이래요. 지금 다들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석이 가려져야지 정말 좋은 코인들이 살아남고요. 가격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튜브에서요, 스테이킹 담보 대출을 지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요게 예전부터 되게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물렸어. 그런데 이번 가 카드값을 내야 돼. 또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떨어진 코인을 억지로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담보물로 잡아주고 대출을 해준다면 그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내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코인은 담보로 맡긴 거기 때문에 개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그 중에 코인 일부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대출받은 금액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서비스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MVTM에서 표프트에서는요, 이렇게 코인을 예치를 했을 때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이런 서비스 좋습니다. 좀 더 이게 개인적으로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에이다 창시자 요즘 계속 나오죠. 에이다가 뭐 매일 나와요. 매일 그냥. 에이다 창시자인 찰스 호킨스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킹된 코인입니다. 원래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이 없었어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더리움이요,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요,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하기로 합니다. 하드포크는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기존의 코인은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더리움을 없애고 새로운 이더리움을 만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근데 재단 안에서 반대파가 나와요. 왜 없애느냐? 하드포크하면 기존의 이더리움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 코인을 없애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기존의 이더리움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재단 자체도 달라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예,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사람들이 나와서 재단을 설립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보다 기술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업그레이드 개발도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카르다노, 예,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표 찰스 호킨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멤버로 참여했다는 것은 예,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재단이 더 탄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코인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은 상당히 커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신 분들도요,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기대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코인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미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 희망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예, 저는 불리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을 사라고 선동하는 거 아니랍니다. 다음 기사. 네, 오늘 도지코인이 좀 올라갔죠. 예, 도지코인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 도지가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좋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용만 보면요. 예,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도지코인보다 느려요. 예, 초창기 코인이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생긴 코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생긴 코인이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려요. 근데 도지코인은 속도가 좀 빠르대요. 근데 빨라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유지비용이 싸다예요. 유지비용이 싸다. 채굴할 때 우리는 그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더리움도 이번에 2.0으로 하드포크 하면요, 네, 도지보다 더 빨라질 거예요. 네, 아무튼 도지코인 이렇게 계속 떠드는 거 뭐 쓸데없는 얘긴데요.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 계속 도지코인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천재입니다. 제가 왜 천재인지 설명해 볼까요? 얘가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이거 말고도 얘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도지코인을 사용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거, 채굴할 때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것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적이다 도지코인은.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요, 한 가지 호재를요 두 번 써먹을 수가 있어요. 2021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죠.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다, 이 기사가 바로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장에 핫 이슈가 되고요, 투자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제를 다시 하겠다고 한 게 뭐였냐면, 친환경으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51%를 넘으면은 테슬라에서도 다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연구조사를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로요, 비트코인 채굴되는 게 56%가 넘어요. 예, 그거를 머스크가 모르고 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머스크가요, 때가 되면요, 도지코인이 지금 하락을 했을 때 밑에서 물량 싸게 다 잡아 놓은 다음에 한 번 더 칠 겁니다.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재개, 그 기사가 뜨는 순간 아마 그날 하루 동안 도지 엄청나게 가격 펌핑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한번. 네. 요즘 그 업비트에서 상승하는 코인들 보면요, 다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알람 안 떠서 늦게 왔는데 코인리스 이오스 호재 떴다는데 설명하셨나요? 4개월 만에 물. 네.
그는 이제 샌드박스도요. 예, 샌드박스도 바로 예, 메타버스 코인이에요. 메타버스 코인은 뭐냐면요,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바타 같은 거 예를 들면요, 예, 옛날에 그 싸이월드 있죠. 예, 싸이월드에도 아바타 있고 막 우리가 꾸미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예, 메타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 유명 드라마 워킹데드 아시죠? 워킹데드. 예, 좀비 나오는 유명한 예, 드라마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워킹데드의 제작사가요, 샌드박스하고 합류를 해가지고요,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예, 이 워킹데드 관련된 테마를 제공한대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거는 상당히 큰 호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워킹데드 워낙 유명한 드라마다 보니까 예, 샌드박스가 최근에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는 NFT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크 타이슨도요, 예, NFT를 통해서 고양이 샀대요, 고양이. 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다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걸 보면 NFT 코인 계속 마케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 예, 그리고 리플 마케팅에서도, 리플에서도요, 예, 마케팅 총괄, 부총괄 하는 사람이 예, 리플도 NFT 베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베팅하는 이유가 이 리플 자체가 NFT 소유권 관리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보다 낮은 예, 전력으로 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무튼 NFT 코인 리플에서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서요,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 내용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실제로 인도 최대 프라이빗 섹터 은행에서요, 해외 송금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를 했죠. 예, 쉽게 말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못하니까 해외로 만약에 예, 돈을 보내서 거기서 매수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모든 은행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은행에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는 얼마 전에 현재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했지만은 이것은 암호화폐 금지 유용하지 않다는 최고 법원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의미 없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진짜 이해가 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인도 안에서는요, 여러분,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로 자기네 자금을 송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코인을 해외에서 사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업비트에 없는 다른 코인을 뭐 바이낸스라든지 다른 거래에서 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바이낸스 보낼 때 우리가 바이낸스의 계좌에다가 현금 보내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 사가지고 그거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팔아서 그걸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 해결된 문제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샀는지 미국에서 샀는지 북한에서 샀는지 꼬리표가 안 달라붙어요. 누가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많이 있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세금이요, 어떻게 추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진 납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신고해서 내는 거지 그걸 어떻게 추적해서 하진 않아요. 추적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구겐하임 CIO는요, 최고 투자 책임자를 CIO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했다고요? CNBC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추락 중이라며 향후 몇 개월 내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으며 최대 15,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15,000달러를 간대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저랑 비슷한 관종인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지금 15,000달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요 4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조금만 올라갈 것 같으면 40만 달러 갑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분위기 조금 안 좋으니까 15,000달러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보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아 무슨 최고 투자 책임자니까 뭐 대단하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15,000달러까지 간대 라고 하면서 퍼더로 만들 수 있죠. 한마디 하세요. 아 그 사람 얼마 전에 40만 달러 가도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비트코인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비트코인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뽀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끝!